웨딩마치가 울려 퍼지는 순간 서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신랑은 불과 3시간 전 재산분할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강태주.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신부는 10년간 자신의 집에 드나들던 비서 민지연이었습니다. 사모님, 조용히 나가시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라던 남편의 초대가 자신의 처참한 끝을 직접 보여주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500명의 하객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 그녀는 비오는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재벌 회장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 5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서영은 볼룸 한쪽 구석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어 버질로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남자는 불과 3시간 전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서영과 마주 앉아 재산분할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의 전 남편 강태주였습니다. 서영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아침 태주의 비서가 서영에게 전화를 걸어왔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서영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혼 후에라도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을 때 서영은 자신이 웨딩홀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모욕이었습니다. 버질로드 위로 순백의 드레스 자락이 펼쳐졌습니다. 서영이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연. 지난 10년간 남편의 비서로 일하며 서영의 집에 수없이 드나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박수 소리가 귀를 찢는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서영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객석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강 회장 전 부인 아니야? 맞아, 한서영 씨잖아. 아니,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일부 하객들이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이 30년간 재벌가 안주인으로서 직접 접대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서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신도그룹 전무 최병호였습니다. 사모님, 조용히 나가시죠. 서영이 최병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태주가 운전기사를 시켜 서영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참한 끝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것. 서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비틀거리며 볼룸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 강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아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주의 경호원들이 수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아야. 서영이 손을 뻗었지만 경호원들 사이로 딸의 울먹이는 얼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서영은 딸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우산도 없이 서울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남에서 시작해 한강을 건너 마포구의 허름한 골목까지 왔을 때 서영의 다리가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 앞에서 서영이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영을 부축해 식당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의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순자가 서영의 젖은 손을 펴보다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사본이었습니다. 순자가 종이를 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15%, 향후 일체의 추가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 그 조항 아래 서영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순자는 서영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 식당 뒷방에 눕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영이 뒷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서영이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현금 8만 원과 신분증뿐이었습니다. 합의서대로라면 재산의 15%를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돈은 태주 측 변호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기로 되어 있어 아직 서영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살던 집에서는 이미 쫓겨났습니다. 가족 명의로 된 모든 카드와 통장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어났구나. 이것 좀 먹어. 서영이 국밥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가 서영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도 40년 전에 맨손으로 도망쳤어.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폭력 남편한테서 딸 하나 데리고 도망쳐서 이 식당 일궜지. 근데 그 딸도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었어. 지금은 나 혼자야.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남 같지 않아. 서영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 소송을 해야 하는 거 알아요. 합의서 조건이 부당하다는 것도 알고 법적으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제 딸 수아 실명을 언론에 공개하고 사생활을 파헤쳐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딸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당장은 싸울 수가 없어요. 순자가 서영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일단은 여기서 쉬어. 그 시각 신도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태주가 샴페인 병을 열었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거품이 솟구쳤습니다. 지연이 2개의 잔에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태주가 지연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30년 굴레에서 벗어났어.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서영이 비틀거리며 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지연이 그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태주가 웃었지만 그의 눈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지연이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 저 여자가 나중에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저 여자의 사회적 평판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보팀에 연락해. 서영에 대한 소문을 언론에 흘리라고.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의 식당이었습니다. 서영이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접시를 하나하나 씻으면서
서영은 자신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저녁 무렵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이모, 저 왔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왔구나. 오늘도 백반이지? 네. 서영이 물컵을 가져다 주며 청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서영은 청년의 밝은 미소에서 알 수 없는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청년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학생증이 서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준혁? 2004년 5월 15일생. K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서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04년 5월 15일. 서영이 셋째 아이를 출산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태어난 아이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던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서영이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준혁이 젓가락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고향이요? 저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져서요. 친부모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서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연이야. 그냥 우연의 일치야. 서영은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의 눈매와 웃는 모습에서 자꾸만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순자의 식당에서 본격적으로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오후까지 서빙과 설거지를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절망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식당 한쪽에 걸린 작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신도그룹 강태주 회장 부부가 오늘 신혼여행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화면에 태주와 지연이 공항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서영이 행주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슴에 박힌 못이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순자가 휴대폰 화면을 서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영아, 이것 좀 봐. 포털 사이트 메인에 서영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30년간 남편 재산만 축내던 전처. 이혼 위자료로 수백억 챙겨 도주. 서영이 기사 제목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순자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누가 봐도 일부러 퍼뜨린 거야.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명예마저 조직적으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평소처럼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모, 저 왔어요. 준혁이 늘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영이 물컵을 가져다 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학교 일찍 끝났어요? 네, 오늘은 오전 수업만 있어서요. 준혁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은 된장찌개로 할게요. 서영이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영이 된장찌개를 가져다 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 밥 먹으면서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서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아원 생활. 힘들지 않았어요? 준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외로웠죠.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가정에 입양 갔었는데 1년 만에 파양당해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어요. 서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요.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왜 나만 버림받는 걸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서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혁이 다시 숟가락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분만 유일하게 제 편이 중학교 3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정말 대단해요. 그 힘든 시간을 다 이겨내고 대학까지 왔잖아요. 준혁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장학금 받아서 겨우 다니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랑 배달 알바 하면서요. 서영이 준혁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아들이었다면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우연히 준혁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한 중년 남자가 준혁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손님 확인해 보시면 아직 3일 남았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야? 남자가 과자 봉지를 준혁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대답을 해. 이 버릇 없는 놈아. 죄송합니다, 손님. 준혁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그 남자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준혁의 입장이 더 곤란해질 것 같아 참았습니다. 남자가 투덜거리며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서영이 계산대로 다가가려는데 준혁이 창고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창고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준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이 주먹을 꽉 쥔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혁 씨, 준혁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줌마, 여기 어떻게? 서영이 아무 말 없이 준혁을 껴안았습니다. 준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서영이 준혁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식당 뒷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겨 중환자실에서 2주간 의식이 없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태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이가 사산됐어. 서영이 오열했습니다. 내 아기 어딨어? 보여줘. 당신이 아플 때 이미 다 처리했어. 장례도 치렀고 당신 건강이 우선이야. 아이 생각은 하지 마. 태주가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내가 처리했으니까 아무 걱정 마. 그때는 남편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이의 시신도 장례식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불가능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생년월일, 고아원 입소 시기, 그리고 자꾸만 겹쳐 보이는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신도그룹 본가였습니다.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큰아가씨께서 방에서 나오지 않으십니다. 지연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내일부터 저 방 창고로 쓸 거니까 짐 정리하라고 해. 네, 못 들었어?
하인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2층 복도 끝방에서 수아가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수아가 아버지 태주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제 방을 창고로 쓰겠다고 했어요. 태주가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이가 그랬으면 그런 이유가 있겠지. 다른 방 쓰면 되잖아. 아버지,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하인들한테 저를 손님 취급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 집 딸이에요. 손님이에요? 태주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수아야, 지연이가 새 안주인이야. 적응해.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태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아가 신도그룹 법무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인사팀장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강수아 씨, 인턴십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요. 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수아가 인사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지시한 거예요? 인사팀장이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아는 알았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인턴십 마지막 날 수아는 회사를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비서실을 찾았습니다. 비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수아가 책상 위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서영의 현재 위치가 담긴 추적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아가 재빨리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아가 서영의 행방을 찾고 있대요.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경호팀에서 보고받았어요. 위험해요. 수아가 밖에서 서영을 만나면 가문의 치부가 다 드러날 수 있어요. 태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아 신용카드랑 차량 압류해. 알겠어요, 여보. 다음 날부터 수아는 집안에 발이 묶였습니다. 카드도 차도 모든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수아가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수아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나가겠어. 반드시 엄마를 찾겠어. 연금된 지 닷새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수아가 자신의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이었지만 담장 옆 나무를 타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휴대폰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측에서 위치를 추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과 신분증만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아가 창틀을 넘어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조심조심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수아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며 담장을 넘어 대로변까지 나왔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수아가 인턴십 마지막 날 메모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마포구요. 이 주소로 가주세요. 한밤중 순자의 식당 앞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수아가 절뚝거리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이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아야. 수아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서영이 젖은 손을 대충 닦으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여길? 발목은 왜 이래? 수아가 서영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서영이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순자가 구급상자를 가져와 수아의 발목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많이 부었네. 당분간 무리하면 안 돼. 수아가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가 수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기 있어. 엄마랑 같이 있어. 순자가 모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딸과 함께했다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영이 수아를 부축해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아가 이불을 덮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지연이 제 방을 창고로 쓰겠다고 했어. 하인들한테 저를 손님 취급하라고 지시하고.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어?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했지.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연이가 새 안주인이니까 적응하래. 서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아가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 인턴십도 잘렸어. 지연이가 인사팀장한테 지시한 거야. 아버지 회사에서 나까지 쫓아낸 거라고. 수아야.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행방 찾는다고 카드랑 차도 다 막아버렸어. 집에 가둬놓고 결국 창문으로 도망쳐 나온 거야. 서영이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나쁜 건 그 사람들이야. 모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신도그룹 본가였습니다. 지연이 침실에서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아가 도망쳤대요. 태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어디로? 경호팀에서 확인 중이에요. 아마 서영한테 간 것 같아요. 태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이 태주의 등 뒤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수아가 법무팀 인턴이었잖아요. 회사 정보를 많이 접했을 텐데 그걸 서영한테 넘기면 어떡해요? 태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마 수아가 그러겠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요? 서영이 수아를 부추기면요? 태주가 잠시 생각하더니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 행방 파악해. 동향 감시하고. 지연이 물었습니다.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을 억지로 끌어오는 건 아니지. 감시만 해. 지연이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를 어떻게든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수아가 어머니의 식당에 적응해 가고 있을 무렵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저녁 무렵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낡은 외투에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볼이 움푹 꺼진 얼굴이었습니다. 한서영 씨, 맞으시죠? 서영이 행주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20년 전에 사모님 출산 담당했던 간호사예요. 김말자라고 합니다.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간호사요? 그때 그 병원에서요?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기 전에 사모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서영이 말자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수아도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말자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병원 텔레비전에서 사모님 기사를 봤어요. 마포구 어느 골목에서 목격됐다고 나오길래 그 일대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이라니요? 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말기 폐암이에요. 시한부 6개월 선고받았어요. 서영이 숨을 삼켰습니다. 말자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진실을 말씀드려야 해요. 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아들 사산된 거 아니에요.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2kg짜리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울음소리도 얼마나 우렁찼는지 몰라요. 서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내 아이가 살아있었다고요?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그때 사업이 어려웠잖아요. 사채업자한테 진 빚이 70억이었대요.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갓 태어난 아이를 넘겼어요. 아이를 넘겼다고요? 그게 무슨...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가 수첩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때 거래 내역이에요. 사채업자 이름은 조만식. 회장님이 빚 대신 아이를 넘긴 거예요. 서영이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말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그때 5천만 원 받고 출생 기록을 사산으로 조작했어요. 허위 사망 신고서도 제가 작성했어요. 서영이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만식이 아이를 데려간 후로는 저도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근데 조만식은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쪽으로 추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서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 아기가 살아있었어. 내 아기가. 서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수아가 어머니를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수아의 머릿속도 복잡했습니다. 자신에게 남동생이 있었다니. 그 동생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니.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수아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내가 동생 찾을게. 반드시 찾을게. 말자가 수첩을 서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제가 아는 모든 정보가 있어요. 당시 차용증 사본도 끼워져 있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영이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말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이것만은 바로잡고 죽어야 했어요. 20년간 죄책감으로 살았어요. 서영이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말자가 종이에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에 있어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말자가 식당을 나갔습니다. 서영이 수첩을 펼쳐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20년 전 날짜, 거래 내역, 조만식이라는 이름, 그리고 태주의 서명이 담긴 차용증 사본.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바친 남편이 갓난아이를 빚 때문에 팔아넘겼습니다. 수아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동생 꼭 찾자.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서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준혁? 2004년 5월 15일생.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다던 그 청년. 서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아야. 응, 엄마.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 식당에 자주 오는 청년이 있는데 생년월일이 똑같아. 수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그날 밤 서영과 수아는 말자가 준 수첩을 펼쳐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수아가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채업자 조만식은 10년 전에 죽었으니까 그쪽으로는 추적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수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가 고아원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아. 20년 전 고아원 입소 기록을 조사해 볼게. 수아가 휴대폰을 꺼내 로스쿨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수아야. 부탁할 게 있는데. 수아의 동기는 가정법원에서 실무수습 중이었습니다. 수아가 부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2004년 5월 15일에서 한 달 이내에 서울 지역 고아원에 입소한 신생아 남아 기록 좀 찾아줄 수 있어? 통화를 마친 수아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걸릴 거야. 기다려보자. 사흘 후 수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 나야. 찾았어? 수아가 통화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수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봐. 서영이 수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아가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남자아이가 3명 있었대. 근데 출생 장소가 엄마가 출산한 병원 인근으로 추정되는 아이는 1명뿐이래. 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데? 수아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기록상 무명시 남아로 5월 17일에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에 입소했대. 이후에 이준혁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이 생성됐고 만 18살까지 고아원에서 생활했대.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준혁? 현재 K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재학 중. 수아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 식당에 오던 청년 이름이 뭐라고 했어?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혁? 생년월일도 2004년 5월 15일이야.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거의 확실해. 근데 DNA 검사 없이는 법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검사를 해봐야 해. 서영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년간 버려진 아이로 살아온 준혁이 받을 충격이 걱정됐습니다. 혹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준혁을 찾아갔습니다. 준혁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서영이 준혁 앞에 섰습니다. 준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뭔데요? 서영이 근처 공원 벤치로 준혁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친부모님 찾고 싶은 생각 있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요? 어릴 때는 있었어요. 매년 생일마다 나를 버린 사람들이 누굴까, 왜 버렸을까 원망도 했고요. 준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무덤덤해졌어요. 고아원에서 저를 키워준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서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요? 서영이 준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DNA 검사 해줄 수 있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DNA 검사요? 갑자기 왜요? 서영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저도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사산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준혁이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때 담당 간호사가 찾아와서 진실을 말해줬어요. 내 아이는 사산된 게 아니라 살아있었대요. 남편이 빚 때문에 아이를 넘겼대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서영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이 생년월일이 2004년 5월 15일이에요. 준혁 씨랑 똑같아요.
고아원 입소 기록을 조사해 봤는데 여러 정황이 다 일치해요. 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검사를 해봐야 해요. 부탁이에요, 준혁 씨.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정말 사실이라면요? 네. 준혁이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아줌마가 제 친엄마라면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할게요. 서영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 후 서영에게 검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문해 주세요. 서영이 수아와 함께 검사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영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7%. 서영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엄마. 수아가 서영을 부축했습니다. 서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이야. 준혁이가 내 아들이야. 기쁨과 분노와 20년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영은 준혁이 수업을 마친 후 만나기로 한 대학 인근 공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준혁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결과지를 들고 준혁 앞에 섰습니다. 준혁 씨.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서영이 결과지를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준혁이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7%.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씨가 내 아들이야. 준혁이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서영이 20년 전 일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간호사 말자의 증언, 고아원 입소 기록, 출생일 일치, 그리고 자신이 준혁을 찾기 위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도 제가 살아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서영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빚 때문에 넘겼다고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이 준혁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내가 지킬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엄마 노릇할게. 준혁이 서영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의 식당이었습니다. 서영, 준혁, 수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순자가 특별히 미역국과 잡채, 갈비찜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좀 푸짐하게 했어. 서영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세 가족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수아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동생. 준혁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수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하지, 바보야. 준혁도 웃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서영이 두 자녀가 손을 맞잡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자가 서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됐다. 이제 밥 먹어. 식사를 마친 후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봐야 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해.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맞설 수 있어. 서영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사실 생각해 둔 게 있어요. 뭔데?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작은 반찬 가게를 열고 싶어요. 30년간 손님 접대하면서 요리 실력은 갈고 닦았거든요. 순자가 서영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통장 하나를 꺼내 서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서영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평생 모아둔 거야. 3천만 원 있어. 창업 자금으로써.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언니. 이건 언니 노후 자금인데. 순자가 서영의 손에 통장을 꾹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 가족도 없고 이 돈 쓸 데도 없어. 너한테 투자하는 셈 칠게.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대신 꼭 갚아. 알았지? 서영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드시 갚을게요. 약속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마포구 연남동 골목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서영이네 반찬. 서영이 직접 붓글씨로 쓴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10평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서영과 수아, 준혁이 주말마다 함께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며 정성껏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개업 첫 주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만들어둔 반찬은 팔리지 않아 저녁마다 가족끼리 나눠 먹거나 순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영이 빈 가게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준혁이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아직 첫 주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수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SNS에 홍보 좀 해볼게. 학교 친구들한테도 알리고. 순자가 매일 가게에 들러 격려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장사가 어딨어. 버텨야지. 개업 2주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중년 주부가 우연히 가게에 들렀다가 깍두기와 멸치볶음을 맛보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어머니 손맛이에요. 그 주부가 대형 맘카페에 사진과 함께 상세한 후기를 올렸습니다. 며칠 만에 추천 500개를 넘기며 인기글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문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새벽 4시부터 반찬을 준비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반찬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개업 6개월째 가게는 네이버 지역 맛집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한 유명 먹방 유튜버가 가게를 방문해 촬영한 리뷰 영상이 조회수 15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택배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서영이 하루 평균 200건의 주문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래도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게가 번창하면서 서영은 주방 보조 2명과 포장 담당 1명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순자가 매장 관리와 고객 응대를 맡았습니다. 4평짜리 뒷방을 포장실로 개조하고 택배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준혁이 장학금과 아르바이트, 배달 수입으로 6개월간 모은 500만 원의 서영이 보탠 금액을 합쳤습니다. 가게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작은 투룸 빌라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구했습니다. 서영, 준혁, 수아, 세 가족이 처음으로 한 지붕 아래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거실에 작은 밥상을 펴놓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영이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각자 역할 정하자. 준혁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 설거지랑 쓰레기 분리수거 할게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빨래랑 청소.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저녁 식사 담당할게. 수아가 냉장고에 가사 분담표를 붙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같다. 서영이 두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영이 특별히 소고기 미역국과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혁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영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졸업하면 로스쿨에 가고 싶어요. 수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로스쿨? 너 경영학과잖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 법학 복수 전공 시작하려고요. 2년 후에 LET 시험 준비하려고요. 서영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법을 공부하고 싶어진 거야? 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처럼 부당하게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사기나 협박으로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아픔을 딛고 남을 돕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수아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아, 내가 공부랑 시험 준비 도와줄게. 언니가 로스쿨 선배잖아. 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누나. 한편 수아는 아버지 태주에게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내부 고발자 장현수로부터 받은 10년 전 비자금 장부 사본과 이중회계 엑셀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수아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자료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입증하기 부족해.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수아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장현수 씨가 당시 같이 일했던 격리팀 후배 중에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한테 접촉해서 최근 자료를 확보해야 해. 서영이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아야, 위험하지 않을까? 수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조심히 할게. 같은 시각 신도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지연이 사설정보업체 직원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한서영 씨의 반찬 가게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넘습니다. 지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또 뭐 알아낸 거 있어?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이준혁이라는 청년이 한서영 씨의 친아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회장님께서 사채업자에게 넘긴 아이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지연이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준혁이 태주의 혼인 중 출생자라면 적법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지연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 당장 회장님한테 보고하지 마. 알겠어? 네, 사모님. 직원이 나간 후 지연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도그룹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 20년 전 사망 처리된 자녀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권 주장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검토 보고서 작성해줘. 회장님 모르게. 전화를 끊은 지연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정우 씨? 나야. 할 일이 있어. 경호팀 부팀장 한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모님. 이준혁이라는 청년 있어. 20대 초반 K대학교 경영학과. 이 사람 24시간 감시해. 어디 가고 누구 만나는지 전부 보고해. 알겠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끊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변수는 내가 처리해야겠어. 며칠 후 서영은 반찬 가게 확장을 위해 더 큰 공간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한 매물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어떠세요? 30평에 월세도 괜찮아요. 서영이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2년 전 신혼 시절 태주와 함께 살았던 연남동 골목의 1층 상가였습니다. 서영이 건물 앞에 섰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손잡고 걸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자의 수아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의 설렘도 떠올랐습니다. 서영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눈을 떴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중개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바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소를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제 새로운 시작으로 채우고 싶어요. 수아와 준혁에게 이 장소의 의미를 설명하자 두 사람도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함께 새 가게 꾸미자. 확장 이전한 가게의 개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단골 고객 50여 명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영이 가게 앞에 서서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비 오는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를 구해준 분이 계셨습니다. 서영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언니 고마워요. 순자가 손을 흔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영이 수아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버팀목이 되어준 두 자녀에게도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개업식이 끝난 저녁 가족들만의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순자가 떡과 과일을 차려놓았습니다. 준혁이 서영 앞에 섰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영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이 처음으로 서영을 또렷하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20년간 고아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준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찾아줘서 감사해요. 서영이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앞으로 평생 함께하자. 그날 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밤 11시경 서영이 빌라 현관문 앞에서 검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 20여 장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대학 통학길,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배달 오토바이 운전 중, 그리고 오늘 낮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배우는 모습까지.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타자기로 친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과거를 파헤치지 마라. 서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바로 오늘까지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급히 수아와 준혁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봐. 세 사람이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감시야.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서영이 협박 메시지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신도그룹이야. 틀림없어. 세 사람은 밤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자신들을 감시하는 존재가 언제든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서영이 두 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 싸움 피할 수 없어. 끝까지 가야 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내가 증거 모을게. 반드시 저 사람들 무릎 꿇릴 거야.
준혁도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어머니.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신도그룹과의 싸움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세 사람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협박 봉투와 사진들을 들고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불법 촬영이나 협박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서영이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뭐예요? 조용히 살고 싶으면 과거를 파헤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 메시지에 지문도 없고 발신자 특정 단서도 없어요.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습니다. 서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를 당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형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순찰 강화하고 추가 접촉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서영이 수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아야, 경찰은 안 돼. 다른 방법 찾아야 해.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직접 증거 모을게. 수아는 신도그룹의 법무팀이 경찰과 검찰에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협박의 배후를 직접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협박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 가족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생활했습니다. 준혁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이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당분간 야간 배달은 중단해.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가족이 위축되는 거 싫어요. 평소대로 생활할게요. 서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해. 제발 조심해.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항상 주변 살피면서 다닐게요. 협박을 받은 지 열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경 준혁이 반찬가게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연남동 이면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후방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검은색 승합차가 급가속하며 돌진해 왔습니다. 뭐야?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승합차가 오토바이 측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준혁의 몸이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가 아스팔트 위로 굴렀습니다. 승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사라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준혁을 인근 편의점 사장이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편의점 사장이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교통사고예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해 준혁을 급히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서영 씨 맞으시죠?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서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준혁이가 서영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준혁을 수술실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서영이 달려갔지만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서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담당 외상외과 전문의가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어머니예요.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갈비뼈 3개와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졌고 머리에 출혈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서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서영이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30분 후 수아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수아가 달려와 서영을 부축했습니다. 준혁이 어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서영이 수아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수술 중이야. 머리에 피가 났대. 수아가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준혁이는 강한 애야.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은 채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았습니다.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수아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협박을 실행에 옮긴 거야. 서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연이야. 그 여자가 한 짓이야.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찾아낼 거야. 반드시. 6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괜찮은 거예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출혈 부위 제거하고 부러진 뼈도 고정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서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 부기가 심해서 앞으로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식 회복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서영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서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아가 어머니를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준혁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힌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서영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눈 떠. 20년간 함께하지 못한 세월을 이제 막 채워가던 찰나였습니다. 또다시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서영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영아, 괜찮아? 서영이 순자를 보자마자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언니, 준혁이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대. 순자가 서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그 애는 강한 애야. 반드시 깨어날 거야. 순자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내가 직원들이랑 운영할 테니까 넌 아들 곁 지켜. 서영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1년 전에 날 거리에서 구해줬을 때처럼 지금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같은 시각 신도그룹 본가였습니다.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정우였습니다. 사모님, 작전이 예정대로 수행되었습니다. 지연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수고했어. 당분간 잠적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이 태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주가 서재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지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보,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뭔데? 지연이 안타까운 척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서영 씨 아들이라는 청년 있잖아요. 오늘 오토바이 사고 당했대요. 태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지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세상 참 험하죠. 태주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아가 사고 현장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24시 편의점이었습니다. 수아가 편의점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 뭐 보신 거 없으세요? 편의점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사고 나기 직전에 검은 승합차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수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남자요? 어떻게 생겼어요? 편의점 사장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짧은 머리에 검은 점퍼 입었고,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었어요. 수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인상착의는 2년 전 신도그룹 창립 기념 행사에서 봤던 경호팀 부팀장 한정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남자가 뭘 했어요? 편의점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길 건너편 전봇대 옆에 서서 휴대폰으로 뭔가 확인하면서 그 오토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차가 들이받고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졌고요. 수아가 편의점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목격자 찾았어. 한정우야. 신도그룹 경호팀 부팀장.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착의가 정확히 일치해. 이건 우연한 사고가 아니야. 계획된 범행이야. 서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연이, 그 여자가 시킨 거야. 수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한테 생각이 있어. 아버지한테 직접 연락해봐. 서영이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준혁이가 자기 아들인지 몰라. 그걸 알려줘야 해. 서영이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하라고?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준혁이 존재를 알면 지연이 입장이 곤란해져.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어. 서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한서영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가 대답했습니다. 뭔 일이야?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당신이 사채업자한테 넘긴 아이 있잖아. 그 아이가 살아있어. 뭐? 서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준혁이야. 지금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어. 당신 아들이야. 태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아이는 죽었어.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간호사한테 다 들었어. 당신이 빚 때문에 갓난아이를 팔아넘겼잖아. 서영이 DNA 검사 결과지 사진과 20년 전 출생 기록 사본, 그리고 말자가 준 수첩에 끼워져 있던 차용증 사본까지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가 서재에 앉아 문자로 전송된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2004년 5월 15일자 출생 기록, 그리고 20년 전 사채업자 조만식에게 서명한 차용증 사본. 태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야? 태주가 위스키 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반 병을 비우며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준혁의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을까? 지연이 서재 문틈으로 남편의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태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열이틀째 되던 새벽 4시였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
의료진이 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소생술 시작. 서영이 유리창에 매달렸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수아가 어머니를 붙잡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줘. 의료진이 준혁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눈 떠. 수아가 어머니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엄마,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기다려야 해. 서영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35분이 지났습니다. 삐빅, 삐빅, 삐빅.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심장 박동 돌아왔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살아난 거예요? 담당 의사가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영이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원인이 머리 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서영이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앞으로 48시간이 의식 회복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서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경 서영이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혁아? 준혁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서영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아들이 움직여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준혁의 시야에 서영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마른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서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알아보겠어? 준혁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준혁을 살펴본 후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다친 상태에서 2주 만에 의식을 회복한 건 드문 경우입니다.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서영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준혁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아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기분 어때? 준혁이 침대에 기대어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수아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사고 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준혁이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신호등 앞에서 멈췄는데 뒤에서 차가 달려왔어요. 일부러 방향을 틀어서 저한테 돌진했어요. 수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지금 하는 말 녹화해도 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아가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운전자 옆 얼굴이 비쳤어요. 40대쯤 됐고 짧은 머리에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었어요. 수아가 녹화를 멈췄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서영이 두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아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그동안 증거 다 모았어.
수아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편의점 사장 목격 증언, 한정우의 인상착의와 신도그룹 직원 기록, 사고 인근 상가에서 찍힌 도주 차량 번호판, 준혁이 직접 증언 녹화, 그리고 장현수 씨가 준 10년 전 비자금 장부. 서영이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발장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할 거야. 수아가 밤새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찾아갔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에게 고발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5가지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인미수, 증인 협박 및 감금, 업무상 횡령, 배임, 탈세. 수아가 고발장 끝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20년 전 아동유기건은 시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의 범죄 성향을 보여주는 자료로 첨부합니다. 며칠 후 담당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수아 씨 고발장과 증거자료 검토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합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수아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도그룹 본사와 강태주 회장 자택, 민지연 씨 개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수아가 병원으로 돌아와 서영에게 알렸습니다. 엄마, 검찰이 움직인대. 압수수색 들어간대. 서영이 딸을 껴안았습니다. 수아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며칠 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신문과 방송사에서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재벌 회장, 20년 전 친자를 사채업자에게 넘겼다. 회장 부인의 살인미수 사주 의혹.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신도그룹 주가가 이틀 만에 35% 폭락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 재검토를 통보해 왔습니다. 회사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주가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검사가 태주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태주 씨, 이 DNA 검사 결과 보셨습니까? 태주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7%. 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 씨가 당신의 친아들입니다. 20년 전에 사채업자에게 넘긴 그 아이가 살아있었습니다. 태주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갓난아이를 조만식에게 넘기던 날, 서영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하던 순간, 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태주가 지연을 찾았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요, 여보? 태주가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사고, 정말 우연이었어? 지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태주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한 거 아니야? 지연이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왜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태주가 지연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처음으로 낯선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신도그룹 경호팀 부팀장 한정우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한정우는 처음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한정우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정우 씨, 지금 당신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민지연 씨는 당신을 버릴 겁니다. 한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협조하면 감형 기회가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한정우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연 사모님이 시킨 겁니다.
검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저한테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준혁을 차로 치라고요. 메신저로 연락받았고 현금도 받았습니다. 한정우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이 보낸 지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있습니까? 한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간호사 김말자라는 사람도 제가 잡아갔습니다. 사모님 지시로요. 지금도 경기도 광주 창고에 가둬놨습니다. 검찰이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특공대와 함께 해당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6개월간 감금되어 있던 말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말자는 심하게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말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민지연이라는 여자가 사람들을 보내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입 다물라고요. 거부하니까 강제로 끌고 가서 창고에 가뒀습니다. 지연의 범행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도주를 계획했습니다. 사전에 만들어둔 위조 여권과 스위스 비밀 계좌에 빼돌린 50억 원을 챙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지연이 출국장 보안 검색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지연의 모습이 취재진에 의해 촬영되어 뉴스 속보로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서영이 병원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연이 끌려가면서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억울해. 이건 음모야. 서영이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준혁이 휠체어에 앉아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던 거죠? 서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저 여자는 벌 받을 거야.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제 친부라는 게 참 이상해요. 서영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며칠 후 태주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 150명의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태주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사업 실패가 두려워서 갓난아이를 버렸습니다. 아내를 속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태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서영이 병원에서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30년간 함께한 남자의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한 달간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은 살인미수, 감금, 증거은폐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으면서도 지연은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태주는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20년 전 저지른 아동유기는 시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으나 그 행위의 비도덕성을 고려해 감형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신도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영에 대한 악성 기사를 보도했던 언론사들이 정정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신도그룹 측의 허위 정보 제공에 의한 오보였습니다.
일부 매체는 서영에게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1년 전 땅에 떨어졌던 서영의 명예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퇴원 날이 되었습니다. 준혁이 재활 치료를 마치고 목발을 짚은 채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서영과 수아가 양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순자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고생했다. 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 이모,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택시를 타고 연남동 반찬가게로 향했습니다. 창문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영인의 반찬은 서울과 수도권에 15개 직영점을 둔 서영인의 F&B로 성장했습니다. 서영이 대표이사로서 신규 점포 개발과 메뉴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그래도 연남동 1호점 주방에는 일주일에 2번 직접 서서 손님들에게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직접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시작한 곳인데요. 잊으면 안 되죠. 서영은 회사 연간 수익의 일부를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다시 가족재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첫 해에 20명의 청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영이 장학금 전달식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준혁은 재활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법학학점을 이수하고 LET 시험을 치렀습니다. S대학교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서영과 수아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준혁이 학생증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해냈어요. 서영이 아들의 학생증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시간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준혁을 껴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수아도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생, 축하해. 이제 나랑 같은 길 걷는 거다. 수아는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능력을 인정받아 여러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검찰의 지원에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왜 로펌 안 가고 검찰로 갔어?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돈 버는 것보다 나쁜 사람 잡는 게 더 좋아. 기업 비리랑 가정 내 학대 사건 전문으로 다루고 싶어. 서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엄마는 항상 응원할게. 순자는 서영의 회사에서 품질관리 고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신규 점장들에게 손맛의 비결을 교육하고 각 지점의 반찬 품질을 점검했습니다. 제2의 전성기였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네가 내 인생 후반전에서 만난 최고의 선물이야. 서영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야말로요. 언니 아니었으면 저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순자가 서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처럼 생각한다. 알지?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언니. 장현수는 서영의 회사 감사실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정규직 직장을 얻었습니다.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산되었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장현수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장현수가 수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아 씨, 감사합니다. 제 용기가 결국 보상받았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장현수 씨가 용기 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앞으로 행복하세요. 구출된 간호사 말자는 대학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습니다. 서영이 주선한 요양원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한 달에 한 번 찾아갔습니다. 말자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영이 말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언니 아니었으면 진실 몰랐을 거예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태주가 준혁에게 면회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준혁이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뭐야? 누구한테 온 거야?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요. 면회 오라고요. 서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2주간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면회 가보려고요. 서영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안 가도 돼. 네가 힘들면.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마무리 짓고 싶어요. 서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네가 결정한 거면 존중할게. 근데 너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며칠 후 준혁이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섰습니다. 철창 너머로 태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새 백발이 성성해졌습니다. 볼이 움푹 꺼진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주가 준혁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철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이 아무 말 없이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겁이 났다. 빚쟁이들이 무서웠다. 그래서 너를. 태주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준혁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버림받은 아이로 살았어요. 왜 나만 부모가 없을까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태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남은 형기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사세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주가 급히 외쳤습니다. 준혁아. 준혁이 멈춰섰습니다. 태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줄 수 있겠니? 준혁이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태주가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교도소 밖으로 나온 준혁을 서영과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준혁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마지막 매듭을 풀어낸 듯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교도소 주차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해 겨울 서영은 한 공중파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서영이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나누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 결혼식장에서 받은 모욕, 비 오는 거리에서 쓰러졌던 날, 아들을 되찾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 서영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재산이나 지위에 있지 않아요. 서로를 아끼는 가족, 그게 전부예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던 여성들이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서영 씨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인터뷰했습니다. 한서영 씨 사례를 계기로 이혼 과정 협박 피해자 보호법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영의 이야기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봄이었습니다. 서영 가족은 순자, 장현수와 함께 강원도 강릉 바닷가의 펜션에서 일주일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첫날 밤 펜션 앞마당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수아가 기타를 쳤습니다. 준혁이 서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영과 순자가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장현수가 가족들 사이에서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서영이 혼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펜션 앞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서영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2년 전 재벌가에 시집가던 날의 어린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4년 전 결혼식장에서 쓰러지던 날에 무너진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선 단단해진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날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 날이었구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을 거야.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과 수아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함께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꿈에도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잠시 후 순자와 장현수도 걸어왔습니다. 5사람이 나란히 서서 해돋이를 지켜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혈연보다 깊은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두 자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5사람의 뒷모습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서영은 30년간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서영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비 오는 거리에서 쓰러진 그녀를 구해준 순자 언니,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 준혁, 그리고 끝까지 곁을 지켜준 딸 수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어떤 혈연보다 깊은 유대로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날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